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에 있어서 사랑 이전에 사람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깨닫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약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약대 졸업 후 병원에서도 근무하고 그 후 개인 약국 개국하고 제 20대와 30대 초반은 온통 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약국도 차렸으니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해야지 라며 소개팅도 많이 주선해 주셨어요. 하지만 반복되는 인위적인 만남은 저를 더 지치게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라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제 직업과 수입에만 관심을 보이는 조건만 보는 그런 남자들에게도 많이 질려버렸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소개팅은 일체 받지 않았고 저만의 시간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러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휴가를 맞이해 힐링을 좀 하고 싶어 홀로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연히 제 인생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힐링을 목적으로 간 여행이었기에 인적이 다소 드문 곳에 숙소를 정했고 그 근처를 산책하거나 걸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한적한 올레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걷는데 그만 발을 헛디뎌 낮은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져 버린 겁니다. 깊은 산속이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발목을 심하게 삐어 꼼짝도 못한 데다 주변에 사람도 별로 없었거든요.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주머니에 넣어놨던 핸드폰이 넘어질 때 날아가면서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 순간 너무 막막한 겁니다. 어떡하지 싶어서 혼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그때 어디선가 한 남자가 운명처럼 다급하게 달려와 제게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는 순간적인 경계가 확 몰려왔습니다. 그 남자는 침착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 놀라지 마세요. 저도 여기 둘레길 지나가던 관광객입니다. 저 멀리서 보니까 넘어지면서 다치신 것 같더라고요. 119에 신고할까요? 네, 부탁 좀 드릴게요. 핸드폰도 어디 갔는지 안 보이고. 예,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 남자는 바로 구급차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구급차가 들어오기 힘든 곳이다 보니 저를 업고 길가까지 내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도와주니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그는 구급차가 올 때까지 같이 기다려주고 구급차 오고 나선 상황도 저 대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고마워서 연락처라도 적어달라고 나중에 꼭 사례라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는 아닙니다. 사례는 됐고 괜찮으신지 연락은 한번 주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핸드폰이 없어져서 그런데 혹시 뭐 명함이라도... 아, 잠시만요. 저도 등산 나온 거라 뭘 들고 온 게 없거든요. 하면서 가방에서 지갑을 찾더니 마침 명함이 있다며 저에게 주었죠. 고맙습니다. 예, 병원 조심히 가시고 상태 어떤지 저한테도 연락 한번 주세요. 네, 그럴게요. 그때는 경황이 없었는데 나중에 명함을 보니 그 남자는 유명한 온라인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는 대표더라고요. 그 후 저는 그 남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덕분에 병원 치료도 빨리 받을 수 있었다고 너무 고맙다고요. 그렇게 시작된 저희의 인연은 마치 운명 같기도 했습니다. 그는 잘 나가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였는데도 허세를 부리거나 잘난 척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더분하고 소탈하고 그런 사람이었죠. 저는 그런 그의 모습에 점점 더 매력을 느끼고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여러 번의 데이트 끝에 그는 한강이 보이는 벤치에 앉아 제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지수씨도 많이 노력하고 산 만큼 저도 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정말 노력 많이 했거든요. 꼭 아무도 없는 어두운 터널을 오랫동안 걷는 것처럼요. 서로의 가장 힘든 시간을 알아봐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서로에게 되어주면 어떨까요? 우리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될 준비를 시작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의 집안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저희 집 앞에 찾아왔는데 평소와 달리 어두운 표정이었죠. 오빠,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왜 그래? 엄마랑 형 만나고 오는 길인데 실은 결혼 반대가 너무 심하네. 저는 저를 반대하신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하고 또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제 직업 정도면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직업이었고 딱히 제가 부족하거나 크게 모난 건 없다고 생각했는데 결혼 반대를 하신다니까요. 왜 반대하시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야? 아니야, 당신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래. 그게 아니라 우리 집 문제야. 사실 형은 내가 지금 사업에 더 집중해야 할 때라고 하고 엄마도 아직 내가 결혼하는 게 싫으신가 봐. 이건 절대 자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 문제일 뿐이야.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남친은 몇 번이나 제 잘못이 아니고 자기 집안의 문제라고 했지만 저는 찜찜했습니다. 꼭 저 때문에 결혼 반대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는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다시 말을 했습니다. 실은 우리 엄마랑 형이 좀 유별나. 근데 솔직히 우리 결혼에 다른 사람 의견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할 거거든. 엄마가 반대하든 형이 반대하든 그런 거 상관없어. 나는 자기가 좋고 자기랑 결혼할 거고 절대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아. 약속해.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설득할 수 있으니까. 그의 단단한 눈빛과 진심 어린 약속에 저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그 남친은 가족들을 설득한 모양이었고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어쨌든 저희는 시댁의 껄끄러운 허락을 받긴 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를 했죠. 남친의 어머님과 아주버님은 별로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도 걸리고 저희 부모님도 걸려하셨어요. 하지만 남친은 엄마가 원래 표정이 없다, 형도 그렇다, 그리고 결혼해서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다 해결할 거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저도 남친 하나 보고 하는 결혼이니 전적으로 그를 믿었고요. 그렇게 모든 결혼 준비가 끝이 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물론 결혼식까지도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의 표정은 어두웠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저는 제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만 보려 애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에 꼴이 냈으니 모든 게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듬직하고 멋진 남편을 동반자로 얻었으니 행복하고 재미있게 잘 살고 싶었죠. 저희는 식이 끝나고 곧바로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와이의 푸른 하늘 아래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죠. 그렇게 꿈같던 신혼여행을 다녀왔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좀 피곤했지만 곧바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게 예의 같아서 공항에서 바로 시댁으로 갔습니다. 신혼여행은 어땠냐는 어머님의 말씀에 너무 좋고 행복했다고 웃음 지었는데 어쩐지 어머님의 표정이 썩 밝지가 않더라고요. 뭔가 저에게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러다 남편과 아주버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차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다고 잠깐 나오라고 한 거죠. 그렇게 집에는 시어머니와 저 단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나가고 저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나간 걸 확인하더니 제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아주 나직하고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할 말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뭔데요, 어머니? 그런데 어머님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혼잣말로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 모습에 저는 더 어리둥절했죠. 왜 그러시는데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어머님. 아가, 내가 결혼 전에 반대 많이 한 거 알고 있지? 네, 알죠. 그거 성훈이가 뭐라든? 아, 그냥 개인적인 집안일 때문이라고 했고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했는데요. 그래? 그렇게 말하든? 저는 속으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러시나 싶기도 하고요. 내가 결혼 반대한 이유가 있다. 그건 다 너를 위한 거였어. 네? 저를 위한 거라고요? 어머님은 황당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때는 네 얼굴도 못 봤지만 어쨌든 나도 자식 키우는 어미 입장 아니냐. 너는 직업도 번듯하고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그런 처잔데 우리 둘째 아들하고 결혼이라니. 내 욕심에 이거 모른 채 하면 안 되겠더라고.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영문을 모르겠어서 말씀드렸죠. 무슨 소리세요, 어머님. 성훈 오빠가 뭐 어때서요. 자기 사업도 하고 있고 성품도 훌륭하고 오히려 제가 더 부족한데요. 그러자 어머님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야. 누가 부족하고 낮고 그런 게 아니라고. 네?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내가 빨리 얘기하마. 결혼 전에 했어야 되는데 할까 말까 계속 망설였어. 근데 지금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 어차피 너네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잖니. 네, 그렇죠.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 긴장이 확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혹시 다시 들어올까 현관문 쪽을 살피시더니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시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본 저는 깜짝 놀라 입이 떡 벌어지고 숨까지 멎었습니다. 왜냐면 그 사진 속에는 제 남편이 낯선 여자와 함께 턱시도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의 웨딩 사진이었던 거죠. 아니, 이게 무슨... 어머니, 이거 뭐예요? 성훈 오빠가 왜 다른 여자랑 웨딩 사진을... 너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지? 네. 그럴 줄 알았다. 실은 우리 아들 결혼을 한 번 했었어. 그러니까 파혼을 한 게 아니라 이혼을 한 거야. 물론 혼인신고는 안 해서 서류상으로 남을 게 없지만 어쨌든 식 올리고 끝낸 거면 이혼이지. 네? 식을 올려요? 어머님의 말에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까지 들더라고요. 결혼을 했었다뇨? 성훈 오빠가요? 그래, 너한테 그런 언질 한 적 없지? 저는 완전 금시초문인데.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과거에 결혼을 했었다니요. 심지어 이혼도 했었다니요. 머리가 어질어질한데 그 뒤의 말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혼 사유야. 이혼 사유가 뭔데요? 실은 얘한테 손찌검을 했거든. 얘가 그 일로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서류상으로 뭐 남기면 안 되겠다 싶어서 겨우겨우 돈으로 무마시킨 거야. 내가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얘한테 싹싹 빌었다니까. 폭행이라고요? 이 여자를요? 그렇다니까. 말도 안 됐습니다. 제가 아는 제 남편은 정말 착하고 순하고 길가에 죽어가는 지렁이까지 지나치지 못하고 나뭇가지로 집어서 풀숲에 옮겨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착하고 인성 바른 제 남편이 저 몰래 결혼해 이혼까지 하고 게다가 심지어 전처를 때리기까지 했다뇨. 그 어떤 말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반전도 그런 반전은 없을 거예요. 저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식은땀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계속 말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고민하다가 힘겹게 말해주는 거다. 나도 모른 채 하고 싶지. 모든 걸 덮고 너랑 결혼하겠다는데
나도 엄마로서는 모른 체 하는 게 맞을 거다. 하지만 도저히 내 양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 너도 남의 집 귀한 딸인데 내 아들이 어떤 인간인지 다 알면서 그런 불행 속에 너를 밀어넣을 수는 없지 않겠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도망쳐. 내가 그의 엄마잖아. 누구보다 잘 알아. 겉보기엔 멀쩡하지. 다들 우리 둘째 세상 호인이고 능력있고 멋지다고 그래. 저런 아들 없다고. 어쩜 저렇게 수더분하고 착하고 야무지냐고. 근데 사실 아니거든. 내가 키워서 알잖아. 기분 나쁘면 물건 집어던지고 폭력 쓰고 이게 그나마 나아진 거라니까. 예전엔 더 심했어. 전철을 그렇게 죽도록 때렸는데 너는 안 때리겠니?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성훈 오빠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아휴, 답답해라.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지. 얼마나 연기를 잘한다는 거야. 나는 제가 내 아들이지만 무서워. 말도 안 돼요. 이건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린지. 제가 혼란스러워하자 어머님은 그 사진을 다시 제 손에 쥐어주시더라고요. 이걸 보고도 몰라? 이게 진실이야. 바로 이게. 그 사진은 다시 봐도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너 절대 이거 성훈이한테 보여주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이런 말 했다는 것도 절대 말하면 안 돼. 솔직히 너는 이혼하고 남남되면 그만이지만 나는 어쨌든 성훈이랑 부모 자식간이잖아. 내가 이런 얘기 몰래 너한테 했다는 거 알아봐라. 걔 나한테도 해코지할 거야. 엄마라고 해도. 말도 안 돼요. 성훈 오빠가 어떻게... 아이고 답답해 정말. 몇 년 사귄 네가 잘 알겠니? 엄마인 내가 잘 알겠니?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니까. 하여튼 그 사진은 가방 안에 넣어도 절대 들키지 말고 이 사진 보고 고민해 보란 말이야. 저는 일단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사진을 가방 안에 넣었는데 손이 너무 떨리더라고요. 나는 너를 위해서 얘기해 준 거야. 세상 어느 시어머니가 지 자식 흠을 이렇게 다 얘기해 주니. 내가 양심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다. 좀 늦긴 했지만 너는 나한테 고마워해야 해. 너무 혼란스러워서 지금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나는 얘기했고 선택은 네가 하는 거다. 네 팔자는 네가 만드는 거야. 내가 이런 말 한 거 절대로 성훈이한테 말해서는 안 돼. 알겠니? 네, 어머님 얘기는 안 할게요. 그래. 그리고 웬만하면 같이 살지 마. 내 자식이지만 쟤는 같이 살 수 있는 인간이 아니야. 그냥 혼자 사는 게 맞아. 여튼 너도 똑똑한 애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잘 알 거다. 내가 무슨 심정으로 말했는지도 알 거고 현명하게 판단해. 그리고 이혼할 때는 절대 내 핑계 대지 말고 그냥 성격 차이라던가 하여튼 적당히 둘러대. 괜히 이런 과거 다 안다고 하면 성훈이 쟤 어떻게 폭발할지 몰라. 너도 예전에 걔처럼 때릴지 모르고 우리 집 불이라도 지를지 모른다. 네? 불이요? 그래. 내가 너한테 양심껏 알려준 대가로 우리 집 불이라도 지르면 어떡하니. 그만큼 폭력적이고 무서운 애라니까. 하여튼 잘 생각하고 결정해. 그때 마침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남편과 아주버님을 맞이하더라고요. 왔어? 이름 보고 온 거야? 예, 어머니. 형이 차에 뭐 좀 봐달라고. 그랬구나. 하긴 우리 성훈이가 그런 거 잘 알지. 어머님은 일어나려다가 저한테 작게 말하시더라고요. 티내지 마라. 표정 풀고. 하지만 저는 너무 충격이 커서 도저히 표정이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식은땀을 흘리고 몹시 굳어있자 남편도 놀랐죠. 자기야, 괜찮아? 갑자기 무슨 땀을 이렇게 흘려? 어디 아파? 그러면서 제 이마에 손을 대려는데 저는 너무 놀라 확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모습에 남편도 눈이 동그래졌죠.
남편의 그 얼굴이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낯설고 무섭더라고요. 왜 그래? 아니, 피곤해가지고 갑자기 몸살이. 몸살이? 아유, 신혼여행 갔다가 와가지고 힘든가 보네. 그만하고 얼른 집에 가서 쉬어. 새하기 힘들겠다. 그래야겠어요. 자기야, 일어나자.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제가 걱정된다며 자꾸 저를 살폈지만 어쩐지 남편이 낯설고 무서워서 그 공간이 너무 불편해지더라고요. 저를 속이고 과거에 결혼도 했었고 심지어 그 여자를 죽도록 때렸다니 너무 섬뜩하고 무섭고 믿기지가 않았죠. 집에 오자마자 저는 몸이 좀 안 좋다고 방으로 들어가 쉬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머님이 하신 얘기를 곰곰이 돌아봤습니다. 어머님이 자기 아들에 대해 저렇게까지 말할 정도면 남편이 저에게 철저히 숨기고 있는 진짜 모습은 얼마나 끔찍할지. 그 후 저는 엄마가 편찮으시다는 핑계를 대고 친정에 가서 지냈습니다. 저에게는 고민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어머님의 말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죠. 어머님이 주신 사진도 다시 보고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 사진이 증거였습니다. 남편은 전화가 자꾸 왔고 어머님 어떠시냐 나는 안 가도 되느냐 했는데 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남편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지옥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그 다정다감하고 착한 남자와 아내를 폭행하고 이혼당했다는 악마의 모습이라니요. 게다가 저를 속이기까지 했고요.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따질까 싶으면서도 저를 위해 얘기해준 어머님을 생각하자면 절대 말하면 안 됐습니다. 어머님이 곤란해지실 테니까요. 어머님이 거짓말을 하신 건가 싶으면서도 제 손에는 명백한 증거 사진이 있었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아는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이걸 대놓고 물어볼 수도 없고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의도적으로 남편을 피하니까 결국 남편이 약국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느냐고 자기가 뭘 잘못했느냐고 묻더군요. 남편도 이런 식이면 어떻게 앞으로 같이 사느냐고 자기한테 왜 이러냐고 따졌습니다. 남편도 제가 자꾸 피하니 너무 힘들었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남편의 그 말을 들으니 저도 울분에 찼습니다. 당신이 나만큼 힘들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이게 다 당신 거짓말 때문이잖아. 저는 결국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황당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뭘 거짓말을 해? 저는 가방 안에서 남편의 웨딩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내밀면서 말했죠. 내가 오빠가 뭔가 수상해서 심부름센터에 의뢰했어. 그랬더니 당신 과거에 결혼했었다고 이런 걸 주더라. 어디 해명해봐. 저는 어머님 얘기는 절대 하지 않고 심부름센터에 의뢰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보는 남편은 너무 어처구니 없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 여자는 또 누구고? 뭐라고? 오빠 진짜 미쳤어? 오빠랑 결혼한 여자도 몰라? 내가 결혼을 했다니. 잡아댈 생각하지 마. 여기 사진도 있잖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이걸 심부름센터에서 줬다고? 그 심부름센터 어디야? 지금 당장 가. 못 가. 어떻게 가? 왜 못 가? 나는 결혼한 적도 없고 이런 여자 알지도 못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사진은 뭐냐고. 거기 어디야? 너 사기당한 거야. 지금 당장 가자. 아니면 경찰서 가던지. 이거 딱 봐도 포토샵으로 합성한 것 같은데. 나 이거 절대 가만 안 있어. 합성? 그래. 난 이런 여자 알지도 못해. 그리고 내가 무슨 결혼을 해. 남편의 말에 저는 의아해서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그럴듯하긴 했지만 얘기를 듣고 나니 엄청 그럴듯한 합성 같기도 했어요. 왜냐면 얼굴은 남편이지만 몸이 남편의 몸 같지가 않았거든요. 남편은 자꾸 경찰서 가보자고 제가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하길래 결국 저는 말했습니다. 사실은 심부름센터가 아니라 아니면
어머님이 주셨는데. 뭐라고? 우리 엄마? 남편은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지더라고요. 정확히는 분노라기보다 배신감에 가까운 얼굴이었습니다. 엄마가 이런 걸 자기한테 줬다고? 뭐라고 하면서? 저는 결국 어머님이 그날 저에게 한 얘기를 다 했습니다. 듣고 있던 남편은 믿을 수 없는 표정이더라고요. 한참이나 멍하던 남편은 기가 막히다는 듯이 헛웃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 모습은 자신의 과거가 까발려져서 화가 난 모습이 아니라 어머님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빠, 진짜 미쳤구나. 두 사람 다 이런 짓까지 저지르고. 그러더니 남편은 화가 나서 저보고 지금 당장 시댁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지금? 그래, 내가 가서 다 보여줄게. 진짜 진실이 뭔지. 지금 가.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 그렇게 저는 엉겁결에 남편을 따라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동안 남편은 참담한 기분으로 저에게 말하지 않았던 진짜 가정사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남편의 얼굴에는 가족에 대한 깊은 환멸과 분노가 가득했죠. 알고 보니 어머님은 남편의 친엄마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6살 때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재혼한 계모였고 아주버님은 그때 데리고 온 의붓 형이었던 겁니다. 사실 커오는 동안은 크게 문제가 없었고 남편에게도 계모가 아닌 그냥 엄마 같은 존재였다고 했어요. 형이랑 약간의 차별은 있었지만 크게 마음에 담아둘 정도는 아니었기에 무난하게 잘 지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가세가 기울면서부터였다고 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급격하게 어려워졌죠. 남편은 엄마와 형을 위해 성공을 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개인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다행히 크게 성공했다고 했죠. 그리고 남편은 집안의 가장 노릇을 톡톡히 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가족이지만 집도 사주고 사진작가인 형에게는 비싼 사진 장비에 스튜디오 월세까지 내주며 일도 도와주고 또 생활비까지 그동안 모두 대주었던 겁니다. 남편 덕분에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편하고 윤택하게 살았던 거죠. 그런데 내가 당신이랑 결혼한다고 하니 엄마랑 형이 반대하기 시작한 거야. 내가 결혼하면 더 이상 내 돈을 마음대로 쓰기 어려울 테니까. 어떻게든 우리 결혼을 막아야 내 돈을 계속 빨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이 웨딩 사진을... 형 직업이 사진작가인데 포토샵으로 이런 사진 합성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겠지. 남편은 얼굴을 벌겋게 불태우며 분노했습니다. 나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내 뒤에서 이런 짓을 하다니. 그래도 가족이라고 희생하고 참고 살았는데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네. 나를 자식이나 동생이 아니라 돈줄로만 본다는 걸 이젠 확실히 알겠어. 그리고 시댁에 도착한 남편은 바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과 아주버님은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저와 찾아오자 당황한 눈치였죠. 어머 아들, 어쩐 일이니? 성훈아, 갑자기 무슨 일이야? 재수 씨까지? 남편은 화가 나 어머님과 아주버님 앞에 그 사진을 던졌습니다. 어머님은 몹시 당황한 얼굴이 되었고 그 와중에 저를 힐끗 노려보더라고요. 이걸 기어코 일러 바쳤냐는 표정이었죠. 진짜 너무들 하시네요. 돈줄 끊어진다고 그렇게 결혼 반대하시더니 이제는 이런 없는 사진까지 만들어서 거짓말까지 하세요? 이거 형이 만든 거지? 남편의 말에 어머님도 아주버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랑 형, 아니 당신들한텐 내가 돈줄일 뿐이었나 보네요. 나를 진짜 아들로 생각했으면 이런 짓 절대 안 하죠. 진짜 환멸나네요. 오늘부로 이 집에 보내던 생활비 카드 전부 끊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집도 제 거니까 이번 달 안으로 비워주세요. 저를 아들로 생각 안 하시는데 저도 더 이상 가족 노릇 할 필요 없으니까요. 그 말에 어머님은 기함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다 오해라고 말리는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 생각은 변함없다고 가족의 인연도 끝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뭔가 다 오해가 있는 거다. 이건 우리 모르는 거야. 지수가 다 말했어요. 그만 좀 우기세요.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얘, 너 이거 뭐니? 이거 뭔데? 네? 이거 어머님이 주셨잖아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잡아떼면서 저를 몰아세우는 겁니다. 내가 이걸 언제 너한테 줬어? 나 이런 거 모른다. 네가 만든 거 아니니? 우리 성훈이 돈 빼돌리려고? 네? 어머니! 얘 진짜 이상한 애네. 어디서 이런 사진을 갖고 와서 부모 자식 간에 이간질을 해. 이래서 사람 잘 들어와야 된다더니 네가 이런 거지? 다 네가 꾸민 거지? 어머님은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저한테 모든 걸 덮어씌우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발악이었죠. 저는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 모습에 제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러더니 그만 좀 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상이 확 미뤄지면서 그 위에 있던 것들이 다 바닥으로 나동그라졌죠. 이걸 지수가 다 꾸몄다고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한테 미안하신 감정 조금도 없으신 거죠? 성은아, 우리 진짜 모르는 일이야. 제가 그런 거야. 됐습니다. 저 솔직히 이만하면 할 만큼 했습니다. 저 키워주신 것에 대한 보답으로 할 만큼 했다고요. 돈줄 끊긴다고 재결혼 악착같이 반대할 때 정말 서글펐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제가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는데 이제 못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두 분이서 알아서 사세요. 분노가 가라앉은 그의 얼굴에는 깊은 허탈감과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고 그곳을 나갔고 등 뒤에선 아주버님이 어머님더러 그러게 내가 이건 하지 말자고 안 했느냐고 어쩔 거냐고 소리를 지르는 게 들리더라고요. 남편은 참담한 심정으로 집으로 왔고 저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는 당신이 나를 속이는 건가 했는데. 아니야. 엄마랑 형이 문제지 당신이 무슨. 그런 사진까지 봤는데 어떻게 안 믿겠어. 어머님이나 아주버님이나 정말 너무하시네. 결혼 반대했던 것도 그런 이유였던 거야? 결혼하고 나서 자기한테 다 얘기하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 늦게 말한 것 같아. 내가 미안해. 아니야. 내가 오히려 미안하지. 저는 남편이 안쓰러워 안아주었고 남편도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에 대한 상처와 함께 허탈함 그리고 드디어 모든 게 끝났다는 해방감의 눈물이었겠죠. 그 사건 이후 남편과 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저희 사이를 흔들 수 없었죠. 저희는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아주버님은 스튜디오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실력이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닌데 남편이 그동안 일거리도 알아봐주고 월세도 그렇고 많이 도와줬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도움이 사라지니 결국 모든 걸 다 정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은 근근히 결혼식 사진작가 일 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사는 집에서도 쫓아냈기 때문에 어머님과 아주버님은 작은 방 하나 빌려서 둘이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차도 다 빼앗고요. 어머님은 이것 보라며 결국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우리를 내쫓은 거라고 했다는데 끝까지 뭘 잘못하신 건지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친자식이 아니라고 해도 평생 부모-자식 관계로 살았으면서 둘째 아들을 끝까지 자식이 아니라 그저 끊기면 안 되는 돈줄로만 보신 것 같습니다. 남편도 그동안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도와주고 희생하며 살았지만 그 추악한 진실을 보고 나서는 더 이상 희생하고 싶지 않아졌던 거죠. TV에서 어떤 연예인이 가족에게 모든 걸 바쳤지만 결국 이용만 당했다며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저 안타깝다고만 생각했는데 제 남편의 사정이기도 하다는 걸 깨닫게 되자 놀랍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제 그런 아픈 이야기를 모두 알았으니 남편을 더더욱 토닥여주고 싶고 열심히 잘 살아왔다고
이제는 내가 진짜 가족이 되어주겠다고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그래도 가족이니까 참고 살라는 말이 얼마나 큰 폭력이 될 수 있는지 저는 압니다. 때로는 내 인생을 갉아먹는 관계라면 가족이라 해도 과감하게 잘라낼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착하게만 살아온 제 남편, 이제는 제가 그의 곁에서 가장 든든하고 힘이 되어주는 가족이 되어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가장 추악한 거짓의 늪에서 진실을 꺼내게 된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행복한 엄마로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한때는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이 얼마나 잔인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굳건하다고 믿었던 신뢰가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 저는 지난 결혼 생활에서 처절하게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오늘은 제게 씌워졌던 더러운 누명을 벗고 제 아이와 제 인생을 되찾기까지의 그 시간과 통쾌했던 복수의 순간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전 남편 박민수와 저는 선을 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결혼 생각이 크게 없었는데요. 부모님이 하도 성화여서 나가게 된 자리였죠. 상대 남자는 공기업에 다니고 있는 건실한 청년이고 부모님들도 여유가 있고 좋으신 분들이라고요. 그렇게 등 떠밀려 나가게 된 자리였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수더분한 성격이었고 대화도 정말 잘 통했습니다. 민수 씨도 부모님이 빨리 결혼을 하길 원해서 이런 자리에 나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나오길 잘했다고 하더군요. 그 남자와 저는 비슷한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종종 연락을 하다가 나중에 자연스레 연인 사이가 되었죠. 그 남자는 결혼을 생각하기에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에 차분하면서도 남자다운 성격, 훤칠한 외모까지 크게 부족할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와의 연애는 안정적이었고 또 그와 함께하는 미래는 늘 밝게 반짝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주변의 부러움 속에서 2년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에 이토록 끔찍한 시련이 닥쳐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 옆에서 영원을 약속하던 그 다정한 남자가 제 인생을 지옥으로 밀어넣을 악마가 되리라고는 말이죠. 문제의 시작은 결혼 준비를 위해 상견례 자리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가는 자리다 보니 더더욱 긴장이 됐는데 남친은 자기 엄마가 참 곱고 인자한 분이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머릿속에서 남친 어머님에 대한 이미지가 그러했습니다. 처음 뵙는 거라 너무 긴장이 됐지만 인자하신 분이라고 하니 괜찮겠지 생각했죠. 그렇게 부모님과 함께 고급 한정식집 룸에 들어섰는데 정말 남친의 말대로 깔끔한 정장 차림의 고우신 분이 인자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미소에는 어딘지 모르게 제 속을 꿰뚫어보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양가 부모님은 마주 앉았고 어색한 침묵 속에서 음식과 날씨 이야기 같은 것들이 오갔습니다. 어머님은 저희 부모님더러 참한 딸을 두셔서 참 예쁘고 좋으시겠다 며 덕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저희 엄마도 민수같이 멋지고 똑똑한 아들을 두셔서 얼마나 좋으시겠냐 하셨고요. 분위기가 조금 풀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어머님은 저를 쳐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참 혜선아, 우리 민수가 장손인 건 알지? 네. 나는 사실 다른 거 바라는 건 없어.
내가 바라는 게 많았다며 며느리감도 좀 더 깐깐하게 골랐겠지. 근데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저 우리 민수가 좋아하는 처자가 나도 좋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 문제야. 요즘 뭐 딩크니 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많지만 우리 집은 아이가 무엇보다 중요하거든. 혜선이는 우리 집안 대를 이을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만 낳아주면 돼. 그거면 바랄 게 없다. 무슨 말인지 알지? 순간 루만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아직 결혼식 날짜도 잡지 않은 제게 그것도 양가 부모님이 마주 앉은 자리에서 대뜸 손주 얘기라니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얼굴만 붉힌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 남친이 제 손을 살짝 잡으며 능숙하게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엄마, 뭘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세요. 이제 시작인데. 혜선이나 저나 어리고 시간도 많은데요, 뭐. 저희가 알아서 예쁜 손주 안겨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어머님이 곤란한 말을 했는데도 적당히 분위기를 풀 줄 아는 남친이 듬직하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신혼을 충분히 즐긴 후에 아이는 천천히 갖기로 이미 합의한 상태였거든요. 남친이 그렇게 말했고 어머님도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으셨기에 그렇게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시어머니의 발언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의 손주 타령은 집요한 압박이 되어 제 숨통을 조여왔거든요. 명절에 찾아뵈면 온 친척이 모인 자리에서 제 배부터 훑어보며 아직 소식 없냐고 묻는 게 인사가 되었고 제가 민망함에 아직 아니라고 말씀드리면 몸에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냐며 혀를 차셨습니다. 게다가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전화는 더욱 저를 힘들게 했죠. 안부 인사로 시작한 전화는 늘 임신 이야기로 끝났고 급기야는 너 배란 일이 언제쯤이냐. 날짜를 알아야 우리 민수더러 그날은 일찍 들어가라고 하지 라며 선을 넘는 질문까지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견디다 못한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어머님께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둘러대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시끄러운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내뱉은 작은 거짓말이었지만 훗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결혼 생활 1년 반이 지났을 무렵 시어머니의 압박은 극에 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려 문을 열었더니 커다란 약보따리를 든 어머님이 결연한 표정으로 서 계셨습니다. 이거 내가 용하다는 한의원 가서 지어온 거다. 몇 대째 내려오는 비방이라는데 임신에 그렇게 좋다는 약이니 오늘부터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다 마셔라. 이걸 먹고도 애가 안 생기면 그건 네 몸에 큰 문제가 있는 거야. 어머님은 그 약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이런 거 안 먹어도 되는데. 얘가 뭔 소리 하는 거야. 노력해봐도 이렇게 안 생기는데 가진 방법 다 써봐야지. 그럴 때마다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먼저 나서서 어머님을 저지시키고 상황을 무마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보니 전혀 아니었죠. 더 이상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저는 결국 사실대로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직은 신혼을 더 즐기고 싶어요. 아이는 2, 3년 뒤에 천천히 가질 생각이에요. 이 사람이랑도 이미 다 이야기된 부분이고요. 그 순간 어머님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여태까지 애 준비하는 게 아니었어? 너 지금 나를 속인 거야? 속인 게 아니라 내가 분명 말했지. 너한테 바라는 거 딱 하나라고. 이 집안 대를 잇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앞에서는 노력하는 척 해놓고 뒤에서는 네 마음대로 애를 낳네 안 낳네 그러고 있었어? 어머님은 몹시 노여워하셨고 저도 변명을 했죠. 안 가진다는 게 아니고요, 어머니.
다만 천천히.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어이없다 너. 어머님의 말에 저도 너무 기분 상하더라고요. 아들하고 다 얘기가 된 건데 저만 혼내는 것도 그렇고요. 그날 이후 어머님과 제 사이에는 깊은 골이 파였습니다. 남편은 제게 왜 굳이 사실대로 말해서 일을 만드냐며 타박하는 거예요. 저희 부부의 일이고 알아서 하겠다는 건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더 흘렀고 저희는 계획을 바꿔 아이를 최대한 빨리 갖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님도 너무 성하셨고 저희도 이왕 낳을 거면 그냥 빨리 낳는 게 낫겠구나 마음을 고쳐먹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부터 문제였습니다. 이제 진짜 아이를 가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1년이 넘도록 아이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매달 실망감만 반복되자 제 마음은 점점 초조해졌고 그와 함께 남편과의 관계도 서서히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회식과 야근을 핑계로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집을 비우기 일쑤였죠. 저와 함께 있는 시간에도 그는 휴대폰만 들여다볼 뿐 제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혹시 아이가 없어서 남편이 변한 걸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고 그럴수록 더욱더 임신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홀로 산부인과를 찾아가 온갖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결과는 아무런 이상 없음. 의사 선생님은 오히려 제 몸이 아주 건강해서 임신하기 좋은 상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임신이 안 되는 문제는 남편에게 있다는 건데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병원 검사를 권유하자 그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몇 년 전이긴 하지만 비뇨기과 의사인 친구한테 검사 받았었다고. 나 아무 문제 없다고 했어. 오히려 아주 건강하대. 남편은 과거에 친구에게 검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만 확인한 채 영문도 모르는 나님의 시간 속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멀어져 갔습니다. 남편은 점점 임신에 무관심해졌고 끝없는 기다림에 지쳐가던 저는 결국 모든 것을 체념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모든 희망을 내려놓았던 바로 그때 제게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두 줄이 선명하게 그어진 테스트기를 붙잡고 저는 기쁨과 서름이 뒤섞인 눈물을 흘렸죠.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퇴근한 남편에게 초음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우리 드디어 아이가 생겼어. 저는 남편이 저를 와락 껴안아주며 함께 기뻐해 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저에게 충격과 상처만 남겼어요. 남편은 기뻐하기는커녕 싸늘하고 어두운 표정으로 제가 내민 초음파 사진을 한참 동안 노려보기만 했거든요. 남편의 섬뜩한 침묵 앞에서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안 기뻐? 그런데 남편은 아무 말도 없다가 그만 자리를 떠났어요. 남편의 저 반응이 뭔지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설마 임신되는 걸 원치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음 날 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으니 당장 시댁으로 건너오라는 차가운 목소리였죠. 불안한 마음으로 시댁 현관문을 열었는데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축하가 아닌 싸늘하다 못해 경멸이 가득한 시댁 식구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신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쏘아붙였죠. 너 여기 좀 앉아봐라. 왜 그러세요, 어머니? 어머님은 차갑게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임신했다면서? 아, 네, 어머니. 저는 어머님이 몹시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어머님은 오히려 화가 잔뜩 난 얼굴이었습니다. 너 우리한테 할 얘기 없니? 무슨... 솔직하게 말해라. 그 뱃속에 애 누구 애니? 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시침이 떼지 마라. 우리 민수가 다 얘기했으니까. 뭘 얘기해요? 저는 영문을 몰라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너무 황당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남편은 제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인 채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의 입에서 청천벽력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백이 터져나왔습니다. 나 사실 무정자증이야. 순간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존심 때문에 차마 그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신했다고 하니 자기가 너무 기가 막히더랍니다. 그의 황당한 고백과 함께 저는 순식간에 남편을 속이고 다른 남자와 외도를 통해 아이까지 임신한 파렴치하고 더러운 여자가 되어 있었어요. 모든 게 다 혼란스러웠죠. 무정자증이면서 왜 나한테 솔직히 말하지 않은 건지, 그리고 뱃속의 아이는 당연히 남편의 아이였습니다. 저는 하늘에 맹세코 남편을 속이거나 외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됐죠. 그러니까 제 뱃속의 아이는 남편의 아이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 자기가 사실은 무정자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고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니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제가 어리 빠져 있으니 남편은 자신의 주장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비장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비뇨기과 의사라는 친구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죠. 야, 나 민수인데 너한테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 우리 부모님이랑 내 아내도 같이 듣고 있어. 저는 그 연극 같은 상황 속에서 도대체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 마른 침만 삼켰습니다. 너 저번에 내가 병원 갔을 때 내 몸에 문제 있다고 했었지. 그냥 사실대로 말해주면 돼. 나 무정자증이라고 진단했었지. 그거 사실 맞지? 무정자증. 그 단어가 스피커를 통해 제 귀에 박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 민수야, 이건 민감한 의료 정보인데 환자 본인이 네가 가족들 앞에 확인해달라니 말하지만 진단 결과상으론 그게 맞아. 근데 민수야, 내가 그때도 신신당부했잖아. 아주 드물지만 자연 임신되는 사례들이 있긴 하다고. 의학적으로 100% 자연 임신이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친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편은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저를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들었지?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임신이 된 거야? 내 등 뒤에서 어떤 놈이랑 뒹굴고 다닌 거냐고! 그는 그렇게 소리치며 눈앞에 있던 원목 탁자까지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 광기 어린 모습에 놀라 제가 몸을 움츠리자 시부모님 역시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 높여 따졌죠. 너 어디 말해봐라.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온갖 쌍욕과 저주가 사방에서 비수처럼 날아와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아니야, 말도 안 돼. 나는 하늘에 맹세코 당신 말고 다른 남자는 쳐다본 적도 없어. 하지만 어머님도 남편도 제 말은 이미 들을 생각도 없어 보였죠. 됐고, 당장 그 애 지워.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노려보며 말했죠. 애를 왜 지워? 이 아이 하늘이 무너져도 나을 거야. 그리고 친자 검사해. 나는 하늘에 맹세코 떳떳하니까. 잘못한 거 없으니까. 아니 제가 뭘 잘했다고. 어머니, 저 잘못한 거 없습니다. 이 상황이 뭔지 제일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오히려 저예요. 뱃속의 아이는 민수 씨 아이입니다. 저는 절대 그 누구도 속이는 짓 한 적 없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말했죠.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디 한번 말해봐. 병원에서 그런 진단 받아놓고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던 거야? 왜 속인 거냐고. 내가 아이 가지려고 노력한 거 알면서. 말하려고 했어. 근데 나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야. 자존심도 너무 상하고. 하여튼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 그게 왜 아니야. 당신이 나를 여태까지 속였잖아.
나랑 우리 부모님을 속인 건 당신이야! 라며 고함을 지르는데 저는 어이가 없었죠. 살면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다 겪는구나 싶고요. 한참의 정막이 흘렀고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거듭 말하지만 부끄러울 만한 짓 한 적 없어. 아이 낳을 거야. 나 받자라니까. 아니면 어쩔 건데. 왜 자꾸 아이 못 낳게 하는 건데? 나는 떳떳하다는데. 저 뻔뻔아. 너 그 아이가 우리 민수 아이면 어쩔래? 어쩔 거야. 그러는 어머님은요? 이 아이가 민수 씨 아이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말 돌리는 것 봐라. 그럼 민수 아이가 아니면 어쩔 건데? 저 맞아 죽어도 괜찮습니다. 뭐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저는 그만큼 당당하다는 거예요. 뱃속의 아이 민수 씨 아이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가 이 집 다 때려부셔도 할 말 없으시죠? 그 말에 어머님은 어이없다는 듯 저를 봤습니다. 저는 이를 아득바득 깔며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부로 저는 모든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기막히고 억울해서 미치겠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축복받아야 할 임신기간은 제게 가장 고통스럽고 지옥 같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기가 막혀 하셨죠. 친정 부모님은 저를 믿는다고 하셨어요. 저도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배는 하루가 다르게 불러왔지만 제 마음은 생기를 잃은 채 까만 잿더미처럼 타들어갔습니다. 정말 미치도록 억울했지만 제 안에서 꿈틀거리는 이 작은 생명이 제 결백의 유일한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지키고 보란듯이 출산을 하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 저는 황당한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상황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됐던 저희 부모님은 저 몰래 남편의 뒷조사를 했던 거였죠. 병원에서 무정자증이라는 진료를 받았긴 해도 아예 그 말처럼 정자가 없는 상황은 아닐 테니 자연임신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짜고짜 저를 몰아세우고 아이를 지우라고 하는 사위의 모습이 납득이 안 된다면서요. 그렇게 저 몰래 알아봤는데 그 결과 놀랍게도 정말 외도를 저지른 건 남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제 남편이 낯선 여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만나는 사진을 주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은 저와 함께 살 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었던 정말 행복한 표정이었죠. 그걸 보는 저는 손이 떨리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보고 외도를 했다고 비난을 그렇게 했는데 정작 외도는 남편이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를 더욱 경악하게 만든 건 그 여자는 남편과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이 만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이 제 머릿속에서 섬광처럼 맞춰졌습니다. 결혼 후 변해버린 그의 차가운 모습, 그리고 무정자증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에게 아무 말 하지 않았던 것까지도요. 이건 단순한 자존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저와 산 거고 사실은 여자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본인이 무정자증인데 말하지 않았던 건 시부모님 앞에서 저에게 이혼의 책임을 모두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것 같더군요. 슬픔과 억울함을 넘어서 인간에 대한 배신감과 모멸감에 온몸이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바람은 네가 피운 거 아니냐고 따지려고 했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너는 바람을 피웠지만 나는 아니다. 너는 처음부터 나를 속였지만 나는 아니다. 그걸 증명하고 끝을 내고 싶었거든요. 뱃속에서 아이가 꿈틀거릴 때마다 저는 아이에게 속삭였죠. 아가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우리 아가 이름에 묻은 더러운 먹칠 반드시 깨끗하게 지워줄게. 라고요. 마침내 10달이라는 인고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워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 희미한 정신이 들자마자 저는 곁에 있던 부모님 손을 붙잡고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 불러서 친자 검사 바로 해주세요. 얼마 뒤 저는 시댁으로 저희 부모님과 함께 갔습니다. 제 손에는 막 전달받은 친자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죠.
어머님은 팔짱을 끼고 있었고 남편의 표정은 복잡하더라고요. 저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고 그 안에 글자를 확인했습니다. 친자 관계 성립 확률 99.99%.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어디 직접 보라고 그 결과지를 던져주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이렇게 해야 되는 현실이 기가 막혔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먼저 정적을 깬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이게 뭐냐? 뭐긴 뭐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제대로 한 거 맞아? 저는 그 발악에 코웃음을 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믿기 싫은 거 아니세요? 99.99%라는 숫자가 안 보이시냐고요. 아니, 민수가 무정자증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저희 부모님은 남편의 외도 사진을 건네주었습니다. 시부모님 둘 다 경악을 했죠. 아니, 이게 뭐야? 가만히 있어봐. 얘 정이 아니니? 너 얘랑 아직도 만나? 그 말에 남편은 놀란 얼굴이더라고요. 제가 외도를 했다고요? 아니요. 외도는 어머님, 아버님 아들이 했던데요. 아니, 외도도 아니지. 애초부터 속이고 한 결혼인데. 뭐라고? 박민수, 저 최정이라는 여자랑 과거에 오랫동안 사귀었다면서요. 부모님 반대해서 헤어진 거고. 근데 애초에 저 여자랑 헤어진 적도 없던데요. 저랑 결혼했을 때도요. 저랑 어머님, 아버님을 철저히 속인 건 바로 아들이잖아요. 저는 남편에게도 따졌습니다. 당신이 말해봐. 애초에 무정자증인 건 맞아? 친구랑 짜고 친 거 아니고? 아니야. 걔가 정말 그랬는데. 시부모님은 몹시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됐고, 저는 이혼할 겁니다. 그 말에 어머님이 저를 잡고 매달렸죠. 혜선아, 이러지 마라. 우리도 오해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오해 다 풀렸으면 된 거 아니니? 뭐가 돼요? 그런 더러운 오해까지 받았는데. 정작 그런 짓 하고 다닌 건 어머님, 아버님 아들이라고요. 제 말에 어머님은 아들을 쥐잡듯이 잡았죠. 야, 박민수! 너 미쳤어? 그 기집애랑 왜 아직도 만나? 내가 그런 기집애랑은 절대 안 된다고 했지? 걔는 집안도 형편없고 무엇보다 임신도 못한다며! 남편은 비겁하게도 아무 말도 않더라고요. 저는 코웃음 치며 말했습니다. 저희 남은 계산이 남았죠? 아빠! 저희 아빠는 잠시 후 차에서 몽둥이를 들고 왔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도 기함을 했죠. 제가 이 아이 친자 맞으면 이 집 다 때려 부순다고 말했죠. 잠깐만 혜선아. 진정해라. 진정은 무슨. 약속 지키세요. 저는 그 몽둥이를 들고 온 집안을 정말 다 때려 부셨습니다. TV, 냉장고, 식탁이며 협탁이며 진짜 눈에 뵈는 거 없이 미친년처럼요. 그 모습에 시부모님 소리 지르며 말리지도 못하고 도망다니고 남편도 그만하라고 난리치고 저희 부모님은 팔짱 끼고 지켜보고 계셨죠. 저는 정말 그동안의 한을 풀기라도 하듯 미친 듯이 다 때려부셨던 것 같아요. 온 집안을 정말 쑥대밭 만들고 나서야 몽둥이 내려놨습니다. 이만한 걸 그래도 다행인 줄 아세요. 저는 그 아이가 친자가 아니면 제가 맞아 죽겠다고 했어요. 제가 이걸로 어머님, 아버님이나 이 사람 때려 죽이겠다는 것도 아닌데 뭘 그러세요? 그동안 제가 받았던 그 더러운 오해에 비하면 이깟 물건 좀 부서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시부모님 경악하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진짜 미쳤구나 싶은 눈길로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혼해 줄 테니까 그 여자랑 살아. 너나 그 여자나 위자료 제대로 물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부모님과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아파 차 타고 집에 가는데 눈물이 펑펑 흐르더라고요. 그 뒤에 시부모님은 자기들이 미안하네, 잘못했네 하면서 아이 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절대 그럴 생각 없다고 단칼에 거절했고요. 그러면서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법적인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길고 지루한 싸움이었죠. 그들도 귀한 손주를 쉽게 포기하려 하지 않았고 제가 집안을 때려 부순 걸 증거 사진으로 내밀며 제정신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 먼저 외도를 했고 결혼 초반부터 나를 속이고 시작한 거라고 주장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되었는데 남편은 진짜 무정자증도 아니었습니다. 정자 활동성이 낮긴 하지만 무정자증 판정을 받을 정도까진 아니었는데 남편이 저랑 이혼하려고 친구한테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 일로 그 의사 친구까지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했죠. 그렇게 오랜 다툼을 벌였는데 결국 법은 제 편이었습니다. 긴 싸움 끝에 저는 남편의 외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인정받았고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 모두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짧은 혼인 기간임에도 어느 정도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까지 받아냈죠. 저랑 이혼하고 남편은 그 여자랑 살려고 했나 본데 집안 식구들이 절대 안 된다고 극구 반대했다더군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과거에 수술로 자궁을 적출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다고 했습니다. 대를 잇는 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했던 시부모님에게는 절대 용납할 수 없던 여자였죠. 결국 시부모님과 인연까지 끊으며 그 여자랑 같이 살았나 본데 그 난리를 쳐놓고 1년도 안 살고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세기의 사랑처럼 온갖 난리를 다 쳐놓고 막상 같이 살고 나서는 1년도 안 되고 헤어졌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그 뒤로도 저에게 아이를 보여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저는 그 연락처도 다 차단했습니다. 이제 제 곁에 제가 목숨처럼 지켜낸 소중한 아이가 잠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싱글맘이라는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너무 자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걸요. 추악한 거짓의 늪에서 저는 그 무엇보다 진실이었던 제 아이를 건져 올렸습니다. 아이의 작은 숨소리를 들으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평화와 행복을 느껴요. 그것만으로도 저에겐 분명 남는 게 있었다고 생각하렵니다. 제 길고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